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먼 나라 얘기 같기만 한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세계적 관광지면서 운하의 도시로도 유명한 베네치아. 이곳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하나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해요. 낮은 지대에 속하는 곳들이 물에 잠겨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해수면의 상승만 불러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산성비와 대기의 오염으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와 같은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침식되고 있고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스위스 알프스의 풍경도 변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알프스 산에는 만년설의 상징인 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알프스 산맥에 있는 빙하도 계속 그 길이가 줄고 있는데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으면 유럽 전역의 강줄기가 영향을 받게 되고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스핑크스, 피라미드, 알프스 등 이 아름다운 세계의 보물들이 지구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후손들도 대대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묵희입니다. 네, 그래요. 베네치아, 스핑크스, 알프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없어지고 이게 상점만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유적지는 사라지고 상점만 남는 게 네, 아닌가. 베네치아라는 빵집이 저희 직장 동네에 있었었는데. 그러면 후대 사람들은 베네치아 빵집을 보고 베네치아가 뭐야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있다. 거죠. 네. 네, 진짜. 아마존도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지구 온난화로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폐라고 불리는데 이 아마존은 세계 최대의 열대 우림 지역으로 세계 기후 안정 유지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강수량 감소로 숲이 건조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아마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양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합니다. 들이쉬진 못하고 내쉬기만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은 들이쉴 수 없다. 뭐 이럴 가능성이 몇천 년 후에는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몇백 년 후는 어쩌나. 그러니까요. 정말 그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인류가 관심을 좀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연구도 많이 해야겠고 나무를 왜 이렇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 종이 아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요? 저는 원고를 출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출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환경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환경 보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거 뭐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종이 물론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드나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종이로 인해서 폐가 우리 지구의 폐가 숨쉬지 못한다면 우리도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말이죠. 네네네. 네, 어쨌든 오키시도 웬만하면 A4용지 아끼시고 네. 패드로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패드 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양성평등 실현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2016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섬들은 하나하나가 특색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여름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명화 속에 등장하는 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 톡톡에서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오키 씨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 양성평등한 정말 완전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피부로 느끼는 양성평등에 저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아무래도 뭐 출산 같은 문제? 네네네. 출산하고 돌아오면 뭐 책상이 다른 데로 박혀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사로는 접했죠.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출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양성평등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양성평등한 사회로 좀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뭔가요? 네, 그래서요 이번 2016년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펼치게 되면 과제가 해결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되는데요. 네네. 이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해서 지난해 5.6%였던 비율을 6.7%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2012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790명에 불과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아빠의 달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자는 3년 만에 4,872명으로 늘었어요. 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여성에게 육아가 전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건 아빠의 달 제도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네. 아빠의 달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지원 기간이 한 달이었지만 올해부터 3개월로 연장이 됐어요. 정부는 앞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가 있어도 직장 내 분위기가 문화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기업 경영자부터 달라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업 최고 경영자가 동참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개선 캠페인도 추진하고요. 가족 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수도 올해 400개 이상 늘릴 방침인데요. 분야별로 일과 가정, 양립 모범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문화 만들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가는데 좀
회사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죠? 아까도 네. 오키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육아휴직 기간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인데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세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돼요. 지난해 대체 인력 채용은 1,000명이었지만 올해는 5,000명을 목표로 하고 2017년에는 10,000명으로 계속 목표치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만한 곳이 좀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워킹맘, 워킹데디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도 확대하는데요. 국공립과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380개소 추가해서 공공보육시설 아동 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 좀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네, 현재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6곳에서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사정을 감안해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족의 고충 상담과 컨설팅, 육아나 교육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양육 지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여성가족부는 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82곳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양성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유리천장 이 여성들의 그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에 직급별 여성 현황 공시를 추가하고요. 아울러 주요 기업에서는 여성 임원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성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교육부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을 위해 여성 공학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중소 중견기업을 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할 때 여성 연구 인력을 30%로 하는 쿼터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 풀을 확충하고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와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연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서 창업 훈련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 한 문화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그죠? 네. 이게 함께 진행돼야 될 거, 노력을 함께 진행돼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 네네. 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교육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에서도 양성평등성을 높이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폭력 예방 교육을 초등 고학년에서 초중고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한 방송과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규정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관련 방송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포털사이트의 자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계획에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네요. 네,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 등 분만 취약 지역에 공공형 산부인과를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도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오는 11월부터 허용할 예정이고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양성평등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오는 9월에 처음으로 실시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400여 가구 16,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2017년에 세울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에 담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남녀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여름입니다. 더워요. 더워서 미치겠어요. 네, 이럴 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나의 바다야. 네, 그런 게 생각나는데 오키 씨는 휴가 계획이 세웠어요? 지금 좀 날짜를 맞췄고 이제 갈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네. 축하합니다. 네. 순철 씨는요? 저는 바빴어요. 휴가 네. 아예? 네. 진짜? 네. 그렇게 바쁘신가요? 네. 겨울에 뭐 해외나 날아갈까? 작년처럼? 그래요. 또 여권 만들어서 가요. 근데 아직 어디로 갈지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곳이면서 이런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휴가지를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나게 놀기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감상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섬으로 따라보는 건 어떠세요? 섬이요? 네. 도. 네. 근데 확실히 섬 여행은 또 자주 가기도 어렵고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섬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해안 쪽에는 정말 많은데 이게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섬들이 많은데 이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3개 정도에서 고르면 휴가지를 좀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100개가 넘는 섬, 제가 알기로는 1000개가 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작은 것까지 합치면. 이 중에서 33가지까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그렇죠. 보여주신다, 그렇죠.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추천한 거는 행정자치부가 이제 추천한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 거예요. 네. 자, 33개 섬은 휴가를 계획하는 여행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즐길 수 있도록 5가지 테마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놀섬. 놀섬은 단체 야유회나 활기찬 가족 여행 등으로 놀기 좋은 섬이고요. 두 번째 쉴섬. 이 휴가철 재충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휴양할 수 있는 섬입니다. 세 번째는 맛섬입니다. 이 섬만이 지닌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한 섬을 얘기합니다. 맛섬. 자, 네 번째는 미지의 섬. 이 미지의 섬은 풍경과 자연 경관이 아름답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섬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가기 힘든 섬입니다. 오. 이 입도하면 말이죠. 쉽게 나올 수 없는 섬으로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요. 보물선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진짜 못 나오면 어떡해요 여기? 보물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네.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가면 어떡해요? 그러게. 이제 넘어갔나요? 그건 너무 간 것 같은데요. 일단 빠져나오기 어려우면 거기 살아. 거기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여행 목적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갈 때 꼭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에게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저는 좀 신나게 일단 놀아야죠. 그렇죠. 네네네. 아직 30대가 안 됐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통영의 욕지도로 떠나는 거 어떨까요? 환상의 섬 욕지도는 10km 일주도로 트레킹 거점 마을로 어촌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이버 낙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다이빙 커뮤니티 센터와 스킨스쿠버 샵을 개장해서 동호인이나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바닷속을 탐험할 수 있는 체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욕지도 유동마을 인근 천왕산 등산 코스를 통해서 산 정상에 오르면요. 욕지도를 비롯한 한려수도의 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욕지도에는 새천년 기념관과 덕동해수욕장 등 빼어난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휴가철에 신나게 놀기보다는 좀 휴식을 취하고 힐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섬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서울하고도 가깝죠? 인천하고도 가까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가 있습니다. 대이작도는 작은 섬이지만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 울창한 해송숲 등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사막과 조용히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에요. 이곳이 아직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 붐비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섬 내에는 큰 프란과 작은 프란, 목장골, 떼너머 등의 해수욕장 4곳이 있는데요. 모두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 있는 데다가 바다 쪽으로 한참 들어가도 이 어른 키를 넘지 않을 만큼 경사도 완만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 6시간 정도의 썰물 때마다 드러나는 모래사막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조개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중에 딱 6시간 정도만 드러나는 모래사막이라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면 소이작도는 어떤 곳이죠? 대이작도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이작도는 인근 해역에 굴과 소라, 꽃게, 우럭 등 수산자원이 많고 여름 피서철이면 때묻지 않은 자연 경관을 간직한 벌안 해수욕장에 이 피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딱인 곳이 있습니다. 미지의 섬이면서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곳이 있는데요. 여수시의 소리도라는 섬입니다. 소리도는 해안선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고 106년 역사의 소리도 등대를 비롯해서 코끼리, 코바위, 솔팽이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곳인데요. 소리도라는 섬 이름은 솔개, 소리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리도로 부르다가 조선 태조 5년에 솔개 연자를 써서 연도라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은 여전히 소리도, 소리섬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섬은 굉장히 다양한 전설이 많은 곳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전설의 고향 갑자기 생각나죠. 이 섬에는 말이죠, 무려 9가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먼저 이 섬에 있는 솔팽이굴에는 보물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627년 네덜란드 상선이 일본에서 황금을 싣고 인도네시아 식민지 기지로 가던 중에 해적선에 쫓기다가 솔팽이굴에 황금을 넣어놓고 도망쳐 본국으로 돌아가 표시를 해뒀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황금이 지금 있을까요? 진짜 보물섬이네요. 네. 대바 위에 내려오는 전설도 있는데요. 어느 여인의 딸이 나무하러 가다가 대바 위 사이로 빠져서 죽게 됐다고 해요.
이후 여인은 죽은 딸이 그리워서 울고 있는데 대바위 밑에 검정색 가오리가 나타나서 우는 어머니를 위로하듯 빙글빙글 돌았대요. 그 후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을 때마다 가오리가 나타나 미리 알려주며 위로해줬는데 어떤 날은 여인이 대바위 밑이 얼마나 깊은가 명주시를 내려봤는데 아무리 내려봐도 그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한 생물이 그냥 나타난 거예요. 네, 좀 신기하네요. 진짜 재밌는데요. 네. 이 여수 소리도에 가면 이 9가지 전설이 내려오는 곳을 모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옛날 라디오 드라마. 그 전설 따라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네, 시간 금방 가겠어요. 네. 네. 그리고 가기 힘든 섬이 있습니다. 가기 힘든 섬은 아픈 역사가 있는 그곳 연평도가 꼽혔는데요. 연평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의 부포리가 불과 10km 거리에 있는 서해 최대 어항으로 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섬은 바다 위를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평평하게 뻗친 형이라고 해서 연평도라고 하는데요. 연평도는 섬 전체가 안보 체험장으로 연평 포격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평화공원도 조성돼 있어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평화기원 둘레길이 조성돼 있는데 북쪽 둘레길 구간에서는 북녘 땅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연평도 자체가 역사 체험의 장이기도 하지만 이 연평도 안에서도 교육장이라던가 아니면 관광 명소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연평도에는 안보교육장이 있는데요. 안보교육관과 피폭건물 보존구역으로 나눠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피폭건물이 그대로 현장 보존돼 있어서 연평도 포격 당시의 참상을 관람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도 이제 오래됐네요. 일본도 이제 방파제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해일 때문에 그리고 지진 때문에 무너진 그곳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참상을 딱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연평도에도 있네요. 네. 그리고 연평도 관광 전망대에서는 말이죠. 1999년 6월 15일에 발발한 서해 교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또 연평도 관광 명소도 소개해 주세요. 네. 연평도에 있는 구리동 해수욕장은 모래가 아주 부드럽고 해송이 어우러져 가지고 말이죠. 한여름 해수욕을 즐기기 굉장히 그만인 곳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병풍을 쳐놓은 것 같아 보이는 병풍바위와 사람의 옆 얼굴과 똑같이 생긴 연평도 대표 바위인 얼굴바위가 있어요. 그리고 연평도 충민사에는 조선 중기의 명장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임경업 장군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고 청나라를 지키기 위해 명나라로 가던 중 연평도에 들러 식수와 부식을 구하기 위해 가시나무를 무수히 꺾어다가 이름 모를 물고기를 무수히 포획을 했는데 이것이 조기잡이의 시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전 주민이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많은 일들이 있네요. 그죠? 네. 연평도에. 이 연평도는 아이들과 함께 가도 교육과 관광 면에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슬슬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네네. 오키 씨 완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완도하면 전복 아닌가요? 그렇죠. 네. 완도의 특산물인 전복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산물이 가득한 완도군 보길도가 맛섬으로 뽑혔는데요. 보길도는 일찍이 고산 윤선도가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던 중 심한 태풍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 들렀다가 수려한 산수에 매료돼 가지고요. 이곳 동명을 부용동으로 명명하고 머물 것을 결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0여 년을 머물면서 세연정, 낙서제 등을 짓고 전원 생활을 즐겼는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 어부사시사 이것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섬에는 은빛 모래 혹은 자갈밭이 펼쳐진 해수욕장이 3곳 있어서 여름 피서철로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네. 뭐 이번에 선정된 33개의 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33개 섬은 섬 전문가와 관광 전문가, 기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데요.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면 교통편이나 숙박 정보 등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내에 2016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코너를 이용해도 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홈페이지 이름이군요. 네, 이렇게 이 특별한 체험과 볼거리가 풍성한 휴가지를 찾으신다면 이번 여름에는 섬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명화 속에 등장하는 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순철 씨는 애완동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키워본 동물이 있다거나? 네, 없습니다. 저도 키우기 힘들어요. 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네. 아, 무슨 동물이든 다? 네, 사람을 좋아하죠.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아, 동물보다는 사람이다. 저는 그 초등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키워본다는 병아리, 그리고 뭐 햄스터 이런 거 키워봤거든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그분들. 예, 그렇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분들이죠. 네, 예. 근데 제 친구 중에 이구아나를 키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도마뱀의 일종이죠. 예, 독특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집에 놀러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구아나를 집에서 키운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구아나가 자꾸 우리 밖으로 막 탈출을 하더니 결국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 이후로 영영 다시 보지 못했다는 네. 그런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까지. 네. 근데 저는 근데 좀 개나 강아지 같은 거는 좀 무서워해요. 아, 네네. 네. 그냥 좀 보면 무서운, 왠지 막 나한테 달려들어서 물 것 같고. 물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잘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완동물, 특히 그 개는 많은 사랑을 받았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반려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지만 사람 반려자를 만나고 그렇죠. 싶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 매체에서 아기나 동물을 소재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동물농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만큼 동물이나 아기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8%에 달하는 457만 가구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국민 5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보면 되는데요. 2010년에 17.4%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5명 중 1명 꼴이네요.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애완동물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잘 키우세요. 버리지 마시고. 네네. 유기도 문제죠. 그렇죠. 예. 또 제대로 잘 사시고. 요새 강아지 공장 때문에 네네네. 펫샵 가서 너무 어린 애들 사가지고 오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던 개인 만큼 명화에도 동물이 좀 등장하는 그림이 많다면서요, 그죠? 네, 특히 개와 고양이가 등장하는 명화가 많아요. 아무래도 가장 오랫동안 인간과 같이 살고 또 사랑받았던 동물이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명화 속에 등장하는 개와 고양이를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Dog and cat.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개가 등장하는 그림을 볼 건데요. 네. 그림에서 개는 애완동물이라서 그려진 것도 있지만 어떤 상징을 드러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각 시대별로 개가 어떤 의도로 그려졌고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상당히 재밌겠어요. 이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그림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할게요. 문화 인류 학자들에게 따르면 개는 인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최초의 야생동물로 간주가 되는데요. 어허. 인간이 개를 가까이 두고 길렀던 이유는 사냥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사냥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까 이 사냥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동물, 근데 너무 야생에만 살지 않고 인간과 좀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에 들어와서 이 사냥은 근데 생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스포츠나 놀이 문화의 하나가 됩니다. 특히 귀족의 사교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키우는 사냥개가 사냥을 잘하면 할수록 그 주인이 되는 귀족의 권위가 덩달아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품종이 좋고 영리한 개를 키워야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더라도 최고급 품종을 차지하려는 그 귀족들 간의 경쟁이 있었고 하인들은 귀족의 개를 마치 주인님처럼 모셔야 했습니다. 개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최고 대우를 받았어요. 그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네네, 바로 그런 거죠. 이어서 말해드릴게요. 이 미술사에서 르네상스 다음에 등장한 바로크 시대는 초상화의 시대였어요. 부유한 귀족과 상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려는 욕구가 컸는데요. 이때 주인이 키우는 개가 초상화의 한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개의 품종 그리고 개의 충성 어린 행동이나 개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초상화의 주인공이 스스로에 대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보완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했어요. 초상화에 품종이 좋은 개가 등장하고 또 그 개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엿보일수록 그 주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나 이런 게 키우고 있을 정도로 부한 명예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게다가 그런 개가 충성심을 보일수록 더욱 좋죠. 또는 그 결혼한 부부 혹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 부부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옆에 개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부인은 남편을 충실하게 따를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정말로 부부 그림에 개를 그리면 좋은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너무 개는 되게 순종적이지 않습니까? 부인은 내 말을 따르시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양성평등주의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당신은 좀 여자는 그렇죠. 순종하고 남편은 밖에서 벌어오는 게 뭐 그런 게 아무래도 대세적. 요새는 뭐 맞벌죠.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그림에서는 그냥 순종보다는 그냥 서로 간의 신뢰를 잘 지키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를 2마리 그려야죠. 네. 그리고 이 바르크 시대가 끝나고 로코코 시대에 들어서면 이 귀족들은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요. 이때 개의 처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소나 당나귀처럼 인간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개와 그리고 집안에서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키워지는 애완견으로 나뉘어요.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 로코코 시대 사람들은 애완견에게도 옷을 입히고 꾸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아기처럼 대하는 거죠. 네, 요새 뭐 다들 그러죠. 네. 엄마야 이리 와, 뭐 엄마 해봐, 뭐 이러면서 옷도 입히고 그죠. 네네. 개의 존재가 카리스마 있는 사냥개에서 귀여운 동반자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이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 좀 더 집안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존재가 돼요. 이 다른 동물들도 역할이 점차 바뀌었는데요. 산업화 시대에 철도가 생기고 농사도 농기계로 하게 되면서 말은 더 이상 마차를 끄는 역할이 아니라 사냥 같은 여가를 위한 스포츠 동물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앵무새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국적이고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개, 특히 품종이 좋은 우아한 개는 부르주아 주인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동물이 됩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주인과 함께 산책에 나선 개나 혹은 주인의 여가 생활을 함께하는 개를 그렸어요. 이때 화가들은 주인 품에 얌전하게 안겨있는 작고 연약한 개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개가 주인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사냥보다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굳어진 거죠. 네. 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파리 도시민의 일상을 주로 그림 소재로 삼으면서 주인과 함께하는 개의 모습을 즐겨 그렸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인 품 안에 얌전히 안겨 있으면서 예쁨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고 주인과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시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개의 모습이 그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그림에 어떤 개가 등장하는지 명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고대시대부터 개는 인간과 함께 사는 친숙한 동물이자 반려동물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직한 개는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서양 미술사의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개가 인간과 함께 살게 된 것은 사냥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냥은 인간이 식량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피터르 브리얼 1세는 원력도 연작, 눈 속의 사냥꾼 작품에서 식량을 얻기 힘든 추운 겨울에 사냥개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났다가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사냥에 지친 개들은 눈 속을 헤치며 주인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으로 얻은 것은 여우 한 마리뿐이어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는 농민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냥 외에도 생존 수단이 다양해지고 점차 부를 축적하면서 인간에게 사냥은 귀족들의 여가와 사교를 위한 스포츠가 됩니다. 귀족들은 고급 품종의 개를 데리고 사냥에 나서면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를 소유하고 그 개가 사냥을 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귀족들은 사냥으로 잡은 동물 정물화를 집에 걸어두는 것으로도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샤르댕의 작품에서는 용맹한 사냥개와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이 그려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사냥개에게서는 늠름함이 느껴집니다. 귀족의 초상화가 많이 그려진 바로크 시대에서 개는 주인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 공작은 한 손으로 커다란 사냥개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개는 충성 어린 눈빛을 주인에게 보내며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개의 모습은 주인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가를 드러냅니다. 개는 결혼식이나 부부를 위한 그림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충절을 의미하는 개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언약식을 그린 작품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 우르비노 공작의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티치아노의 작품 우르비노의 비너스에서도 비너스의 발치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개는 주인과의 가까운 관계, 평온함을 나타내고 부부간에 서로 충절을 지켜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는 산업화의 여파로 유럽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사람들은 여가와 산책을 즐겼고 이들 곁에는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감정을 나누는 반려동물이 있었습니다.
카요보트의 그림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나서는 파리 시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강변을 걷는 신사는 개를 앞세우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에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든 여인과 품에 잠든 작은 강아지를 그렸습니다. 주인에게 안겨 편안하게 잠든 강아지는 개의 역할이 더 이상 강인한 사냥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여가 생활로 선상 파티를 즐기는 파리 시민을 그리면서 손안에 든 강아지를 한껏 귀여워하고 있는 여인을 담았습니다. 이제 개는 인간과 여가를 함께 즐기며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때로는 주인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으로 그려진 개는 인간과 함께한 오랜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주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주로 그림에 그려졌군요. 네. 그렇다면 내일 소개할 고양이는 어떤 의미로 그림에 등장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내일 명화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명화 속에 등장하는 개와 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습관 중에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정보톡톡. 오늘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양치질을 부지런히 하고 치실도 적절히 잘 쓰면 될 것 같죠.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일반적인 지침과는 달리 치아와 치주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가 우리가 흔히 저지르고 있는 치아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행동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첫째,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습니다. 양치질 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조금 힘이 들어가게 닦아야 이가 밝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 정보 사이트인 pitsugar.com에 따르면 지나친 양치질은 치아를 예민하게 하고 잇몸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게 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적당한 칫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식사를 한 후에 곧장 양치질을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런던의 치과의사 필 스테머의 설명에 따르면 식사 후에는 음식에 들어있는 산과 당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 즉 사기질이 약해져 있어서 적어도 식사 후에 30분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너무 빨리 이를 닦으면 에나멜이 다시 굳기 전에 벗겨지게 된다면서 특히 산이 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30분은 기다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조금 뜻밖이죠? 우리 상식은 식후 3분 이내에 적어도 3분 이상 하루 3번 이상 닦는 건데 말이죠. 뭐 늘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게 마련이니까 또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겠죠. 셋째, 매번 같은 곳부터 닦기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답니다. 미국의 건강의학 포털 웹 MD에서는 양치질을 매번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양치질을 하면서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곤 하지만 매번 같은 곳에서부터 닦기 시작하면 골고루 닦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치과학회 소부자 자문위원인 리처드 프라이스는 시작 지점을 바꿔보면 소홀히 하는 곳이 없이 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인 듯 하면서도 곱씹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를 골고루 잘 닦기 위해서라도 이 닦기 시작하는 부분을 종종 바꿔볼까요? 넷째, 치실을 팽팽하게 해서 탁탁 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치실을 쓰면 이에 좋습니다. 미국의 치과학회는 치실을 매일 사용하라고 권고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로 치아 사이를 탁탁거리며 치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군요. 치실은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이 사이를 오가게 해야 합니다. 치실을 너무 세게 당기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면 부드러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치과를 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치과를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대부분 죄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치과에 잘 안 가는 이유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치과에 자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도 하고 또 겁이 나서이기도 하고 제일 큰 이유로는 비용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 5% 정도는 심각한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손익 계산을 따져보면 치과에 가지 않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연 2회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물론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용도 몇 배나 더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치과에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게 가야 합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치아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습관도 잘못일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군요. 네, 치아가 중요하죠. 저는 관리를 안 해도 건치이기 때문에 양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뭔지는 알아는 봐야겠죠. 네. 네. 첫째,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안 좋습니다. 둘째,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안 된다네요. 셋째, 매번 같은 곳부터 닦기 시작하는 건 좋지 않답니다. 넷째, 치실을 팽팽하게 해서 탁탁 치는 행동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다섯째, 치과를 가지 않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식사 후에 곧바로 양치질을 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양치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식사 후에 바로 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 음식물의 잔해가 다 넘어가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건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치과를 꼭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빨리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키시도 말이죠. 네. 자, 6월 27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